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여야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당원 투표를 진행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지역별 경선을 시작합니다. 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가 진행 중인데 투표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37.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돌고 있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인천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23일 전당대회 당일 공개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일 간 결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에 대한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SNS를 통해 한 후보의 인식이 민주당과 조국당의 판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첫 지역 경선 온라인 투표 결과 연임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가 82.5%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고 김두관 후보는 15%, 김지수 후보는 2.49%였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금 전 경기도 수원에서 첫 전국 당원대회를 시작했는데 대표직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며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하고 민주당도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반대하며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평상시 정상대답지 못하고만 왜 이렇게 비겁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문 열고 대화를 나눠야죠. 용서 없고 꼼수뿐이야. 이법 청문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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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고동진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법사위원장님 밝히지 않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뭐라고요? 누가 밟았어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 보신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입장을 막던 중 여야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반말, 또 삿대질을 주고받는 청문회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잖아요. 예.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벌어진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당 측에서는 그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법이면 사실 본인들이 지금 전혀 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뭐 그게 약간 모순되는 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그 헌법 규정이나 뭐 이런 데 따르지 않고 뭔가 편법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회로를 만들려고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제와 같은 저런 아수라 뭐 이런 장면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하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영상 보셨지만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얼음팩을 이렇게 대면서 위원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그 부상 정도를 따로 알아봤더니 그렇게 가벼운 부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밀치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좀 나름대로 찰과상이 좀 심했다라고 그렇군요.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상임장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몸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이 이런 동물국회 모습을 막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피켓팅 시위는 할 수 있으나
몸을 쓰면 안 되죠. 뭐 쉽게 얘기해서 몸이 닿으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앞에서 피켓을 들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밀치거나 하면서 다쳤다면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했던 바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형사고발을 통해서 다시는 동물국회 모습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면서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회의장에 입장하다가 야당 의원에게 밟혔다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내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뭐 어제 있었던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사실 그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관해서 좀 전횡에 가깝다라는 지적들이 이제 그간에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간사 선임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보면은 문을 잠그고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담 요청을 하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유상범 의원 등 문이 잠겼네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대치를 하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상임위로 입장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이고 이 과정 중에서 뭐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측과 혹은 오히려 밀고 나왔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볼에 얼음팩 대고 뭐 허리도 다치고 발도 다쳤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또 고동진 의원도 밟혔다, 부상을 입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들 보시기에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도 못한 상태에서 이처럼 물리적 충돌 양상까지 보여주는 것은 정말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 내용도 하나 좀 짚어보면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사건 당사자라고 지적하면서 청문회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대통령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송수신 내역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죠. 주진우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이해 충돌이 아니다. 그리고 44초 통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 사실 경호처 전화를 사용한 거는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그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마 그렇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때 44초인지 뭐 몇 초를 통화했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통화한 상대방이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해 충돌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청문회 법사위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지휘하고서 그 결과까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성윤 의원이야말로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누가 과연 법사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해충돌을 주장하려면 보다 분명하게 왜 이해충돌이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뭐 배제할 사람 배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성윤 의원도 이해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검사로서 이제 수사를 지휘하던,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주진우 비서관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전화를 받은 어떻게 보면 용의자, 혐의자 이런 지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쨌든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도 검찰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긋나는 어떤 소지가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 경찰도 검찰에 송치하는
하는 것이고 검찰도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 기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진우 비서관 의원도 지금 물러나는 게 맞지만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 청문회가 중지되는 것은 더 안 좋은 일인 것 같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하나의 눈길을 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단초를 제공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뭐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예, 수사 대상에서 뭐 이런 좀 무슨 혐의에 있는 것으로 빼라라는 그런 의합을 받았나요?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라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고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야권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정면 배치되는 발언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군 내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인데 그 와중에 이 사건의 본질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압, 이 사건 내용에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라 하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나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느냐에 관한 질의를 하니까 그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 있는 김모 대령과 통화했을 뿐이고 또 그에 관해서도 앞으로 수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만이 오고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외압에 의해서 이 사건에 관여된 인물들이 조정이 되었는가, 특정인을 넣고 빼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점이 중점적인 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본인 입으로 스스로 그런 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경북경찰청에서도 박정훈 수사단장의 어떤 그 내용에 관해서도 그에 귀속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인지해서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재산 확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훈 전 단장이 또 주장한 내용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윗선의 지시를 전달했다. 국방부에서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다.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임성근 1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려고 했다는 수협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박정훈 그 전 대령이 얘기하는 것들은 경로 전입니다. 7월 31일 전에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수사계획서를 달라고 했을 당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쯤 돼서 임성근 1사단장을 빼라고 했으면 이거는 뭐 그냥 노골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시에 수사계획서를 받아서 대통령실에서 이를 취합한 뒤에 유재현 법무관리관까지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된 것들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7월 31일부터 그러니까 30일 날 경로설 이후부터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구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의 질의를 보면 교묘하게 지금 청문회의 본질을 빠져버리고 결국에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실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그 이유에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31일부터 대통령과 장관과 거기 있는 주진우 비서부터 이종섭 전 장관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구명운동.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종호 전 대표를 아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부대 방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청문회 도중에 임 전 사단장이 현직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실 이종호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아직도 밝혀져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야당이 보기에 공익 제보자 그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그 이종호 씨가 너는 성근이 모르니?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 지위라든지 성도 빼고 이름을 다이렉트로 부를 정도면 사실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종호 씨가 허풍쟁이라는 그런 논리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 도중에 어떤 현직 검사, 친척이라고 하죠. 이분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인 거죠. 우리가 재판장에 나와서 증인이 증인석에 앉으면 기억에 의존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 조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현직 검사가 어쨌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법적 조력을 했다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임성근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박균택 의원이 물어봤을 때 알려주고 싶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현직 검사한테 뭘 물어봤냐?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냐 안 되냐? 증인 서서 해야 되냐 안 되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걸 상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알고 있으면서 법적 조력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야당에서 이제 의심할 만한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야당이 증폭시켜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얘기하는 것도 이제 외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늘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로 뭔가 외압을 가했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한테 혹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 아니겠는가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본인 자체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받은 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규명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차근차근 규명을 해 나가면 되고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아마 수사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너무 서둘러서 자꾸 대통령실에서 뭔가 외압을 가했다는 쪽으로 야당이 몰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좀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거를 아마 야당도 좀 촉구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문자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면요. 어제 이 전 사단장이 문자를 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그러니까 해당 검사가 전체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확인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느냐라고 묻자 문자는 안 되고 연락처 명단만 알려줘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건데 뭐 검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답장을 한 거였다 이런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사촌지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로 8촌 이내의 친족, 또 4촌 이내의 인척, 또 배우자 이런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 조언을 구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구체적인 내용 근거를 알지 못할 때 이거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고 그 연락처 명단에 대해서는 줘도 되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카톡 문자 이런 거는 뭐 공개 여부에 대해서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박정훈 대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는데요.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좀 다소 힘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뭐 힘이 빠질 이유는 없죠. 뭐 그 신원식 장관이나 김기환 사령관 저번 입법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것들은 어제 800에 7070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나 주진우 의원 누구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도 아니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받은 전화를 답변할 수 없으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종섭 전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사람이거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어제 국민들은요. 이 부분이 답변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번밖에 없겠다라는 모든 걸 말하자면 추론할 수 있는 자리가 돼버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어제 이 임성근 제1사단장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 국민들은 임성근 사단장의 태도가 이게 뭔가 숨기고 있구나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이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폰. 그래서 비밀번호를 공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개를 동의하느냐. 처음에는 미적거리다 동의하겠다. 그러면 동의하면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얘기해라. 그랬더니 휴대폰을 까먹었다. 그게 대한민국 해병 제1사단장의 증언이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국민들이 무슨 말을 믿을까요? 그다음에 그 지적 속에서 골프를 많이 치는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9월 24, 25, 26, 27 계속 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 미사일 도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 그랬더니 골프를 치면서도 가깝기 때문에 괜찮다. 이 정도의 어떤 군 인식 구조를 가진 사람의 어떤 태도 속에서는 그의 진술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진술에 대한 신뢰성과 그 사람의 태도,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매일 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하고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뭐 불법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방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지금 논란을 삼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무슨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조금 더 들여다봐가면서 저는 그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됐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모바일 투표 첫날 투표율은 29.98%로 지난해 전당대회 첫날보다도 4.7%포인트 낮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다고 일단 보시나요? 이게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 그러니까 지난 2021년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1차 전당대회 때가 42.40%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높은 투표율이다라고 해석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된 2차 전당대회 때는 이건 아무래도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63.89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후에 김기현 당대표가 된 지난 3.8 전당대회 때 이때 55.10%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때는 사실상 결선 투표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조직 투표의 결집 그리고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어제 사실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면서는 지난번보다 한 2% 정도 높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점점 그 투표율이 지난 3.8 전당대회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하향 추세,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그 간격이 조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5% 지금 한 6%까지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최종 투표율은 지난번에 55.10이었다면 아마 50%를 상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만약에 이제 높게 되면 수도권에서 주로 지지를 받는 한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투표율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생각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본다는 캠프 측 분석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후보들은 또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전망도 있다는데 뭐 맞는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3자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과거에 3.8 전당대회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는 당원 100%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친윤 세력의 그립감이 더 셌을 테죠.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르고 이 전당대회를 이렇게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저는 관심이 처음에는 높았다가 나중으로 가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서 뭐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폭로하고 무슨 네거티브 공격하고 이런 거에 너무 실망을 해서 조직표가 아닌 그냥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표가 빠지다 보니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실제로 투표율이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표보다는 조직표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가 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조직표는 이제 뭐 대통령실과 연관됐다고 이제 당원들이 판단하는 그 후보가 좀 유리할 거고요. 그게 아마 원희룡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지난번 3.8 전당대회 때보다 이제 좀 낮다는 거 아니에요? 낮으면은 역시 그 조직표가 많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런 걸 봐야 돼. 아니, 조직표는 지금 가동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쪽에 좀 유리한 그 약간의 국민의힘 선거인단, 특히 그 중에서도 수도권 중심 뭐 이런 데가 좀 많은 투표를 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될 수 있어서 그 아마 한동훈 후보한테 그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낮은 투표율이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동훈 후보가 안 되는 것이냐? 뭐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영남권을 공략을 하고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에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자, 후보들의 막판 전략, 내세울 키워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이제 정책성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예, 메시지 자체가 물론 이제 본인한테 들어오는 공격은 방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책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당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약한 이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거를 떠나서 이 부분을 털고 가야만 전당대회 이후에도 본인이 이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에 어떤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세게 공격을 통해서 나름대로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막상 보면은 초반에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공격력이 셌어요. 예. 뭐 배신자론, 총선 책임론, 색깔론, 사법 리스크까지 뭐 사당 공격을 했는데 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TK 쪽에서의 지지율도 뭐 이런 추이상 보면 떨어졌어요. 빠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도태 후보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시 TK 당신 공략을 하긴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건에 그냥 얹어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제가 봐서는 이미 19일, 20일 투표가 진행되는 마당에 공격 포인트는 끝났고요. 제가 봐서는 이 이후에 23일 전당대회 이후에 판세 자체는 아마 18일, 19일에 이미 이제 더 이상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했다. 한동훈 후보 이 발언의 후폭풍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나경원 후보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 소리치면서 격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그게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뜨거운 진실 공방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좀 일부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아쉬운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저 장면이 토론회에서 나온 장면인데 예. 저게 과연 이제 토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일반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도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큰 소리를 저렇게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결코 좋게 보일 수는 없는 거겠죠. 이 내용은 사실상 반복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서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성과가 없었느냐, 뭐 특히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시키지 못했느냐를 반복적으로 거의 모든 토론회 때마다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그 법무장관의 직무 권한에 있지 않은 일이죠. 누구를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는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 그 판사의 자유 심증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그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 추궁하는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 아차 싶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실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 공개한 것 자체는 예. 그렇지만 이 내용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뭐 개인이 했든 혹은 27명의 다른 뭐 당에 연관된 분들을 모두 요청을 했건 간에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놓고 지금 이제 당원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공정을 중심에 놓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것을 뭐 지금 다시 하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대로 내지는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서로 간에 좀 동지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정무적 판단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당원들이 손을 들어주실지 이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뭐 무슨 뭐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이런 것처럼 국민들 상대로 표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원들을 상대로 얻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른바 동지의식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왜 이걸 자꾸 법률적으로 문제를 지금 반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사태 때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원내대표니까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시 황교안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 차원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 패스트트랙 사태라는 데 대해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저런 식으로 방어하면 할수록 실점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지금 계속 저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뭐 그러나 이제 시간이 뭐 지금 이미 흘러갔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 문제는 한동훈 후보의 이 방어 전략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한번 사과를 했었잖아요. 예정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요. 그런데 어제 저렇게 다시 논쟁이 붙은 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내가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과 상식의 그런 아이콘으로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치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다시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세상을 아직도 합법과 불법 이 두 가지로만 보는 검사의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검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맞는 거죠. 나경원 후보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거예요. 일종의 폭행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우리 최병목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당원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당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면전 앞에서는 위로를 해주는 것이 같은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없다면 그걸 과연 지도자로서 당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는 이 법무부 장관이 당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는 이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발언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를 편들면 공정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어야 옳다는 말인가를 지금 웅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져서는 법무부 장관이 어느 특정 정파에 휘둘려서 내지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뭐 일종의 웰빙 정당, 또 그들만의 리그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어 있었던 점이 있다면 그 사건 자체가 기소가 되고 공소가 유지되는 데는 그만한 법적 근간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또 그에 대해서 당원들도 나름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원이 지금 84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뭐 조직표의 가동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올린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전직 지금 추미애 박범계 전직 장관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금 봤을 때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당심으로 민심을 뚫겠다는 지난 38 전대의 참혹한 경험을 다시는 상기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 때 그랬잖아요. 당시에 지금 이제 비서실장 됐던 정신석 비대위원장이 당심이고 민심이다 하면서 당심 100%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해서 결국에는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했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당심이라는 게 곧 민심이라고 하는 어깃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경원 후보 자체가 아니 동지끼리 이런 거를 폭로해서 팔아넘기느냐 야당에 이라고 하면 당원들은 당연하죠. 하지만 민심은 누가 잘못했지? 잘못한 사람 나경원 후보인데 이조차도 잘못한 사람도 동지라고 안아줘야 돼? 숨겨줘야 돼?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과 법무장의 한동훈은 그때는 법무장으로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 예. 정치인으로서도 물론 사과를 했던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는 사과한다. 하지만 팩트는 다르지 않다. 잘못한 거는 공소 취소를 부탁한 사람 아니겠냐. 법무부 장관을 부탁한 건 잘못됐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치인 한동훈은 공과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 자체가 문제라면서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이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는 분이 만약에 이런 계속 빌미와 구실을 둔다면 우리 당도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비판과 나의 책임이 돌아오면 상대를 언제든지 폭로하거나 그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는 자기 방어를 하는, 아직 동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이제 사과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자, 뭐 보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입이 리스크다. 또 윤상현 후보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은 당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동훈 후보가 뭐 대표가 된다면, 자, 대표한테도 이런저런 이제 당내에 좀 뭐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것도 이제 마음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대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객관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공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게 총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한동훈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당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 이거는 이 패스트트랙 사태라는 거는요. 당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해도 그걸 뭐 단죄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의 책무다. 근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전당대회라는 사실을 지금 한동훈 후보가 외면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는요, 이 당원 투표 80%,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을 합니다. 자,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동지의식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과연 이 말이 표심에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의 문자 무시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사천 논란, 또 뭐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의 일강 구도가 꺾이질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더 그 격차를 벌리는 양상으로 갔는데, 지금 요 하루 이틀 새 벌어진 이 공천 취소 요청, 이것의 영향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사안의 성격이 앞서서 있었던 논란들과는 조금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당원들에게 이제 동지의식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대세에는 영향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나경원 의원과의 공소 취소 논란만 없었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선거를 끝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저는 결선 투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선까지 간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래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당 망한다라는 열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는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내에서는 시시하고 있지만 이전 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고요. 이제 재판의 결과를 내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유죄가 나면 당에도 부담이 되고 당대표 본인에게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나오면 당은 물론 당대표 본인에게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의 이 우려 실제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에 잠재적으로 우려가 있는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 당연히 이게 여러 가지로 대권 가도라든지 정치 행보, 그다음에 당의 운영이 당연한 거죠.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답은 늘상 했던 얘기들로 이제 방어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원 당규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따라서 어떤 이 민주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다양성에 대해서 너무 이게 훼손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임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이 맞느냐. 라는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의 이번 전당대회 출사표는 나름의 의미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제주에서의 어떤 득표도 나름대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거는 85%가 이재명 대표, 김두관 전 의원이 한 15%, 나머지가 이제 그렇게 얻겠다고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득표라고 봅니다. 당헌당규 당시에 지금 최근에 중앙위에서 열었을 때 당헌당규는 대표의 연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반대했던 게 15.77%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제주에서 득표를 얻었다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 받는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 3, 4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원들은 80% 넘게 이재명 대표를 오늘도 지지한 결과를 보면 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좀 민주당에게 줄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아니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아마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원들로서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우리가 힘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10월이나 11월 초쯤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 선고를 받았다. 예. 이랬을 경우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야죠. 예. 물론 1심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2심, 3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당원들이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걱정이 되네 하는 수준하고 1심 선고로 딱 나타났을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제 중도층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하던 얘기인데 민주당 어떤 경선 후보의 입으로서는 저런 얘기들이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우려도 없는 게 아니구나. 아마 이런 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심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8월 18일이 전당대회잖아요. 그때까지 김두관 후보의 저런 식의 여러 가지 시각 같은 것이 드러나면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도 상당히 어떤 본인한테 이게 당락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본인한테 하여튼 가랑비에 옷 젖는 듯한 아마 그런 아픔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심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숨어있던 어떻게 반 이재명 분들의 어떤 이런 반란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이 좀 흔들릴 것이다 라는데 실제로 이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당이 크게 이렇게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봅니다.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이 중도층에서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전 대선에서 대통령과 24만 표 차 0.73%로 그리고 현재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과거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내용, 그리고 또 십수년도 더 지난 일에 대해서 또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사실 방송국 PD가 당시 현직 시장의 비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것들,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선거에 못 나가게 할 만큼의 큰 사건인가? 저는 오히려 대장동이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발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위증교사라든지 공직선거법은 실제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오히려 야당 지지자의 지지를 더 높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더 생각합니다. 결집하게 만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새롭게 꺼내든 정책적 아젠다가 종부세 완화론이잖아요.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지키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더 맞다 이런 입장이던데 종부세 관련 이슈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종부세 부분들은 좀 외연 확장을 생각하고 던진 예. 이슈 같고 정치라는 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출발했던 종부세, 저는 이제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종부세를 했는지 이 종부세에 대한 정신과 가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때 있었던 종부세가 지금도 적용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시 이 종부세 자체는 부유세 개념이 있었어요. 목적세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부자들의 어떤 고가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세금을 부과해서 부의 형평성을 막고 복지 쪽으로 가자. 당시에는 이 종부세 대상이 0.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8%에 이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과연 이 종부세가 이 목적세로서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폐지가 아니라 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이 이 세부담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고통이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종부세 완화는 당내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무조건 반대로만 갈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 후보가 만약에 연임에 성공한 뒤에 이 종부세 완화 문제 등을 민주당 차원에서 다룬다면 결국에는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고 결국엔 계파 갈등의 어떤 빌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극 체제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계파 갈등의 요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이 우클릭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이념 정향과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라는 것을 항상 잠재의식 속에 두고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뭐 세금에 관해서 여러 다른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효과보다는 상징성의 의미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후에라도 뭐 이런 논란을 중심으로 해서 계파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매우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 곳곳에서 IT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공항이 멈춰서고 유럽에선 방송이 중단됐는데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 3곳은 오늘 새벽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전산 시스템이 멈추며 항공편이 무더기로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같은 시간 홍콩과 두바이 공항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글로벌 방송사는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We've got a huge unfolding story in Australia and right around the world, but we can't bring it to you in the normal way. Why? 피해는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합니다. 각국 항공권 발권과 방송, 통신, 의료, 금융 등의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개막을 앞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타격을 받아 급히 대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일부 글로벌 마트도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가 늦게 개장하고 독일의 병원 시스템도 먹통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사이버 보안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MS 윈도우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CrowdStrike is aware of reports of crashes on Windows hosts related to the Falcon sensor.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 세계를 덮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발 IT 대란의 여파가 적지 않은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IT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현재 상황은 어떻고 복구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LCC 같은 경우 복구가 다 된 상황입니다. IT 대란 여파로 마비돼서 어제 LCC 이용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요. 12시간 만에 모두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LCC라는 건 이제 저가 여행사를 말하는 거죠. 네, 예. 저비용 항공사를 LCC라고 말씀을 드릴 예. 수 있는데요. 전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이 IT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3개 이 항공사 발권 예약 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 다 먹통 상태였던 건데요. 오늘 오전 3시 반께 완전히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LCC 3사 외에 이 다른 국내 항공사와 공항의 경우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뭐 항공사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일부 전문가 중에서는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문제가 발생했던 게 우리나라 이 저가 항공사 LCC 세 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IT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은 이 시스템, 이 수동으로 재부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표준 사용자들이 이 지침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천 대의 운영 PC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분산된 조직에는 더욱더 어려운 이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직 같은 경우 이 복구에만 몇 주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또 이 다른 전망도 있습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 블루 스크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 MS 운영 체제를 쓰는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치명적 오류 발생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화면이 파랗게 변하는 건데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하죠. 이 끝없는 반복 작업에 빠지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IT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좀 편리한 점이 있었지만 또 이게 막상 IT 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뭐 영국과 호주에서는 방송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요. 또 국내 항공사에서는 이 항공권을 직접 손으로 써서 발권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공항을 찾으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지셨을 텐데요. 이 시스템 오류 발생 때문에 항공사들 공항에서 수기 발권으로 체크인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LCC들 이 한 팀당 발권에 5분 이상 소요되면서 100m 가까이 긴 줄이 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기 줄이 길어지면서 직원들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뭐 해외 경우 말씀을 드리면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주요 공항 또 이 항공사의 전산망 장애로 인해서 전 세계 예정된 항공편 11만 대였다고 합니다. 이 11만 편 가운데 약 1%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영국에서는 생방송이 송출 중단되기도 했고 호주에서는 통신사 운영이 제동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호주와 독일의 일부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결제가 되지 않으면서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해킹은 아니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킹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빨리 복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직접적인 원인,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생겼던 겁니다. 예. 이 MS가 사용하는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안 프로그램 펠리컨 센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이 MS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을 해서 이번 대란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충돌이 세계 여러 기관 또 이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MS 클라우드 상에서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진 건데요. 뭐 해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으로 의도적인 이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결정적인 단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핵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번과 같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 세계 서비스 자체가 셧다운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책으로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도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이중화 작업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뭐 IT 대란을 놓고선 이게 뭐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다. 뭐 다보스 포럼이 사이버 공격을 했다. 이런 또 다양한 또 이 음모론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SNS 때문에 더 이런 음모론들 확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한 SNS 이용자 같은 경우는 3차 대전 사이버 전쟁이 될 거라는 글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다.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보스 포럼이 이번 사이버 공격을 계획했다는 루머도 퍼졌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음모론 같은 경우에 이 정보 생태계 불안정한 이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이 특징을 본다면 SNS 등이 사안을 신속하게 퍼뜨리고 또 이론들이 다시금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 지금 이 IT 대란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 다 찾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고요. 이 관련 내용들 보신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하는 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초복을 맞아 이 경북 봉화군의 한 경로당에서 회원들이 함께 오리고기를 먹었다가 5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오전에 다 같이 그라운드 골프까지 쳤다는데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식사 당일 15일에는 3명이 쓰러졌고요. 다음 날에는 1명, 그리고 사흘 뒤 18일에는 80대 노인 1명이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오전 단체로 말씀하셨다시피 골프를 친 정황을 경찰이 파악을 했는데요. 이들과 일행 10여 명, 오전에 이 봉화군 한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자체 경기를 진행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각 마을 출신들이 남녀가 모여서 혼성으로 이 어르신들 구성을 해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금 쓰러진 사람들의 행적과 특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골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확보에 경찰이 나선 상황이고요. 또 관련해서 골프 이 협회원 명단을 파악 중에 있는데 당시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뭐 다투거나 이상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이런 농약과 관련된 유사 사건들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사건들 만약에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보통 원한 관계를 밝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봤을 때 이들의 관계 역시 경찰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국과수에 경로당 내부 식기를 분석하도록 맡겼는데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확인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원한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살충제 성분이 용기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냐 그 경위를 밝히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용기에 담겨 있었던 액체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관련 법령을 보면 농약과 관련된 여러 음독 사고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농약을 구매한 사람의 내용이라든지 농약을 구매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된 농약 구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역추적한 내용을 보게 되면 농약을 구매한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살충제 증거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경찰이 추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또 이 피해자들이 식사 이후에 경로당에서 마신 이 커피에도 또 주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누군가가 커피에 고의로 또 농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 경찰은 피해 노인들이 마신 커피에서 이 농약 성분이 검출됐는지의 여부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처음에는 사실 이 오리고기에 농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식사 이후에 경로당에서 이 지금 피해자들이 마신 커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진술이 엇갈린 상황이에요.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냉장고 안에 있었던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바깥에 있는 커피를 마셨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입원한 5명 가운데 3명이 의식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예. 명확한 진술 이 3명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기 유튜버 찌양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먹방 유튜버 찌양 씨가 이 사이버 레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소식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이 협박 사실을 공개하고 일주일 만에 찌양 씨가 어제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이제 구재영님에게 저에 대한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의 이제 변호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전부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의심만 했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정리를 해보면 쯔양 씨의 과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전 남자친구 측 변호사가 그 구재혁이라는 유튜버한테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출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최 씨예요, 이 변호사가. 이 최모 씨가 본인이 파는 제품을 홍보해달라, 그러니까 쯔양에게 뒷광고를 요구했던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최 씨 한 언론사 기자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뒤에 해당 언론사 최 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쯔양 씨 측은요,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이 전 남친의 변호사 최 씨에게 매달 165만 원씩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변호사 측 입장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죠. 이 씨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최 씨가 본인이 법적 책임을 받을 경우에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숨진 이 씨가 써준 내용 증명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게 최 씨 측 입장인데요. 내용 증명을 보고 유튜버 구재혁에게 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본인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면서 구재혁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몰랐고 관련 계약을 이룬 사실 역시 몰랐다라는 게 지금 변호사 최 씨의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또 이 쯔양 씨 얘기 들어보면 구재혁 씨한테도 5,500만 원을 건넸는데 그 이유가 탈세 관련해서 탈세 제보를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서 결국에는 쯔양 씨가 돈을 건넨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결국엔 이 돈이 구재혁 씨가 말한 그 리스크 관리 컨설팅 이런 명목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구재혁이 지난해 2월이죠. 쯔양 소속사에게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는 쯔양 씨의 이 탈세 의혹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내용들,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계약 체결을 한 것이 바로 5,500만 원 리스크 관리를 하는 비용이라는 거고요. 이 중 일부는 이미 이 유튜버 정국진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일부 비용을 받았다고요. 이 정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은 오후에 동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후에는 밤에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경북에도 최대 120mm 이상, 그 밖 중부지방으로도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제주에는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제주가 34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7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며 수도권과 강원도에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